안녕하세요. 혹시 스스로에게 이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해야지 라거나 성공하려면 한순간도 허투루 쓰면 안 돼 같은 말 자주 하시나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주문이라고 믿었던 이런 다짐들이요. 사실은 우리 뇌를 조용히 소진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동기부여의 탈을 쓴 소진 문장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 무심코 사용하는 어떤 말들이 우리 뇌에 보이지 않는 과부하를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게 문제의 본질이 최선을 다하자거나 집중하자는 그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문장 자체가 아니고요? 네, 핵심은 그 말들이 우리 뇌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에게 사실상 절대로 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절대로 쉬지 말라. 전전두엽은 원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필요할 때 딱 등장해서 지휘를 하고 연주가 끝나면 무대 뒤에서 쉬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공연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장들은 그 지휘자를 24시간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시 노동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오늘 저희의 목표는 어떤 말들이 그런 교묘한 함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지휘자를 24시간 노동자로 만든다는 비유. 와, 시작부터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유형의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게 상시 판단 강을형인데요. 예를 들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거나 지금 이 결정이 네 인생을 좌우한다 같은 말들이라고 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책임감 있고 신중한 태도처럼 들리는데 왜 뇌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 책임감 있어 보인다는 점이 함정의 시작이에요. 아,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어떤 커피를 마실지 고르는 아주 사소한 선택조차 마치 대학 입시나 이직처럼 인생을 건 고위험 판단으로 격상시켜버리거든요. 모든 선택에 다요? 네, 모든 선택지에 최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A랑 B 중에 뭘 고를까 하는 가벼운 고민을 마치 정답과 오답이 있는 시험 문제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사실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매 순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정답을 내놓으라고 뇌를 압박하는 셈이에요. 전전두엽은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겨우 커피 한 잔 고르면서 말이죠. 세상에. 그러니 뇌가 불필요한 공회전을 계속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쓸 에너지는 방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무게를 다 똑같이 무겁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게 쌓이면 정말 엄청나겠네요. 이런 완벽한 선택에 대한 압박이 결국엔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유형인 상시 집중 윤리형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집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한 가지에 미쳐야 성공한다. 같은 문장들이죠. 집중을 거의 도덕적인 의무나 윤리처럼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선택에 대한 압박이 시간 사용에 대한 압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뇌에 아주 중요하고 창의적인 휴식 메커니즘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휴식 메커니즘이요? 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는 게 있어요. 뇌가 특정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영역을 오가며 연결되는 상태.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말하는 바로 그 상태거든요. 아, 멍 때리는 게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 뇌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네, 바로 그때 기억이 정리되고 서로 상관없어 보이던 아이디어들이 연결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고 미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뇌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시간이자 아이디어 인큐베이터인 셈이죠. 오, 그런데 딴 생각은 게으름이다. 항상 무언가에 몰입해야 한다. 같은 문장들은 이 DMN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아, 정말 그렇네요. 잠시 창밖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 의지박약으로 여기게 해서 뇌가 진정으로 재충전하고 정리할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조차 통제하고 검열하려 드는 거군요. 와,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져요.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이런 조언이 어쩌면 모두에게 적용하기 힘든 좀 사치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순간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상시 집중 윤리형의 진짜 문제는 집중 그 자체가 아니라 집중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죄악시하는 데 있어요. 아, 집중하지 않는 상태 자체를요? 네. 이건 마치 운동선수에게 훈련 시간 외에는 전부 나태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훌륭한 선수는 훈련만큼이나 휴식과 회복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네, 당연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멍하게 휴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이걸 윤리의 문제로 끌고 와서 항상 집중해야만 올바른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뇌는 회복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집중과 이완의 리듬을 타야 하는데 이완 자체를 나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군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자기통제 절대화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들. 이건 정말 어릴 때부터 미덕처럼 배워온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프로답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뇌의 억제 회로를 24시간 내내 풀가동시키는 것과 같아요. 억제 회로요? 네, 감정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거든요. 슬프다는 건 위로가 필요하다는 신호, 화가 난다는 건 무언가 부당하거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억누르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라는 거군요. 저는 예전에 직장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집에 와서 거의 쓰러지듯이 잠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에너지 소모 때문이었겠네요?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약해지면 안 돼. 프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 뇌는 그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고 해소하는 대신 억제하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게 돼요. 이건 마치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주둥이를 손으로 꽉 막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이 터져버리거나 주전자 자체가 망가져버리겠죠? 그게 바로 정신적, 육체적 탈진, 즉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번째 유형을 보죠. 미래 책임 과잉형.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쉬어도 괜찮을까? 같은 질문들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현재의 모든 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인데 이건 또 어떤 문제를 낳게 될까요? 이 유형은 현재의 경험 그 자체를 즐길 권리를 우리에게서 박탈해버려요. 권리를 박탈한다? 네. 예를 들어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 대화가 내 인맥 관리에 도움이 될까? 를 계산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보면서도 이 시간에 자기계발 영상을 봐야 하는 거 아닐까라며 불안해하는 거죠. 아, 모든 행동과 휴식을 효용성과 생산성이라는 잣대로 끊임없이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해변에 누워서 책을 읽는데 이 소설책 말고 업계 관련 소적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책도 제대로 못 읽고 휴가 기분도 망쳤죠. 뭐랄까 휴식의 ROI를 계산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게 바로 미래 책임 과잉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현재를 미래를 위한 재물로 바치는 삶이죠. 문제는 그렇게 현재를 희생해서 얻는 게 평온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의 즐거움은 사라진 채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 뇌는 끊임없이 미래의 위험을 계산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되고요. 정말 숨막히는 삶의 방식이네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정체성 고정 명령형인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래야만 해. 혹은 이 업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 정상이지. 같은 말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 걸까요? 이 문장들은 우리의 정신적 유연성을 파괴해버려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유능한 팀장이다. 와 같은 특정 틀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죠. 일종의 자기 이미지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감옥이요? 표현이 강렬한데요? 네, 말 그대로 감옥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틀을 만들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 예를 들어 너무 지쳐서 일을 미루거나 힘든 일을 포기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기 붕괴나 정체성의 실패로 인식하게 돼요. 아, 실패로요? 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필요할 땐 쉬어가면서 상태를 전환해야 하는데 이 문장들은 그런 유연성을 나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결국 강한 나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번아웃 될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뇌를 지치게 만드는 5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상시 판단, 상시 집중, 자기 통제, 미래 책임, 그리고 정체성 고정.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겉보기엔 완벽주의, 감정 억제, 과도한 계획성처럼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듣다 보니 이 모든 것들 뒤에 뭔가 공통적으로 흐르는 아주 집요한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이 문장들이 뇌를 지치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리가 뭘까요? 첫째, 이 모든 문장들 안에는 항상, 반드시, 계속이라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가끔 최선의 선택을 하라가 아니라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식이죠. 끝이 없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는 거군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야 한다는 무한한 압박?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공통점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어쩌면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 이 문장들은 언제 멈춰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어느 시점에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되는지에 대한 종료 지점을 알려주지 않죠. 집중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집중해야 하는지, 언제쯤 쉬어도 되는지에 대한 출구가 없어요.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명령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건 마치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 뛰라고 하는 마라톤 같아요. 출발 신호만 있고 결승선은 없는 거죠. 네, 완벽한 비유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이 결국 세 번째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이 문장들은 우리 뇌의 전전두엽을 필요할 때만 무대에 올라 지휘하는 지휘자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상시 노동자로 전락시킨다는 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휘자는 연주가 시작될 때 지휘봉을 들고 곡이 끝나면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다음 연주를 또 훌륭하게 해낼 수 있죠. 하지만 이 소집 문장들은 전전두엽에게 24시간 내내 지휘봉을 들고 긴장 상태로 있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단연히 탈진일 수밖에 없고요. 지휘자가 아니라 상시 노동자라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소집 문장들을 스스로 가려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나를 위한 응원가인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 소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판별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동기부여처럼 보이는 문장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뜩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문장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필요한 개입을 말하는가? 아니면 항상 깨어있으라고 끝없이 명령하는가? 일시적인 개입이냐, 무한한 명령이냐, 그 차이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령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30분 앞두고 있다고 해보죠. 이때 스스로에게 좋아, 지금부터 딱 30분만 집중해서 최종 리허설을 하자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만 필요한 개입이에요. 네네. 여기에는 30분 뒤에는 이 집중을 멈추고 쉬어도 된다는 명확한 종료 지점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주 건강한 동기부여 방식이죠.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성공하려면 항상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항상 깨어있으라는 끝없는 명령에 가까워요. 이게 바로 소집 문장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한번 다른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큰 실수를 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괜찮아, 오늘 하루는 좀 슬퍼해도 돼. 하지만 내일 아침부턴 다시 기운 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일시적 개입이겠네요. 여기엔 오늘 하루라는 유효기간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프로답지 못하게 왜 이래? 프로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무한한 명령이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핵심은 그 문장이 우리에게 행동의 시작뿐만 아니라 종료와 쉼에 대한 암시나 허락을 함께 주는지 아니면 오직 앞으로 나아가라는 채찍질만 계속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답이 후자, 즉 항상 깨어있으라고 끝없이 명령하는가에 해당한다면 그 문장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동기부여 문장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고갈시키는 소진 문장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노력이나 동기부여 그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현명하게 노력하고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나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언제 멈춰도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무한한 명령과 특정 상황에 맞춰 필요한 일시적 개입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뇌를 상시 노동자가 아닌 탁월한 지휘자로 만들어주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